조기 대선의 초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그 3자 구도 속에서 9%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시작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두 대변인께서는 이 지지율 9% 스타트 어떻게 보시나요? 이준석 후보께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혁신당을 창당하기 전에 아직 여론조사에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이 정해지지 않아서 이준석 신당이 창당된다면 지지하시겠습니까? 할 때는 지지율이 막 7%, 10% 막 이렇게도 나왔었거든요. 정확한 수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조국 대표는 정말 이름이 잘 지었다. 왜냐하면 그 당의 자기 이름을 못 달아요. 조국혁신당이라고 본인의 이름을 원래는 달 수 없는데 조국이라는 의미가 이제 중의적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허용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안타까워하는 우리 당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리 당이 이준석의 당이라는 걸 알면 지지해 주실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는 너무너무 인지도가 높은데 개혁신당은 인지도가 낮아서 이준석을 지지하지만 이준석이 개혁신당의 사람인지 모르는 흔히 얘기하는 저간여층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의 이름으로 다시 여조를 하니까 이렇게 치고 나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얘기를 드릴 것은 정말 고무적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 같은 극단적인 양당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선거제도 하에서 3당의 이름을 달고 9%를 받을 수 있는 후보? 저는 지금 현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안철수 후보께서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역량보다 조금 더 높게 받으셨었는데 지금 이제 또 아마 3당의 이름을 달고 나오셔서는 이 정도 지지율을 못 받으실 거예요. 일단 3당도 아니시고 이제 국힘으로 들어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른 당 후보들이 그 당세나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지지층들 업고 받는 30%, 뭐 20%, 40%의 지지율보다 이 3지대의 이름을 달고 받은 9%가 저는 정말 커다랗고 키워나갈 수 있는 불씨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다른 어떤 사람들도 3당 이름 달고 9% 받긴 힘들 거예요. 그 자동차 이런 거 얘기할 때 우리가 제로백이라는 표현을 좀 쓰지 않습니까? 이 엔진이 0km 시속 0km부터 시작해가지고 100km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냐. 이걸로 이제 엔진이 얼마나 튼튼하고 이게 내연기관 차가 얼마나 잘 굴러갈 수 있고 이런 걸 이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 받아든 성적표가 9%다라는 건 우리 엔진이 튼튼하긴 하다라는 걸 보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저희가 아무것도 보여드리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처음 시작하기로 했던 대구 캠페인, 대구에 새벽에 대구에 내려가지고 출근길 인사를 하는 것으로 시작한 이 첫 행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나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준석이라는 이름만 국민들께 보여드렸을 때 받은 퍼센트가 9%잖아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 동탄에서도 그렇고 이준석 후보가 지금까지 당대표 선거 그 이전에 있었던 선거에서 보였던 선거의 캠페인이라는 것이 항상 뭐랄까요 그 기성 정치인들이 따라할 수 없는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의 캠페인을 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50일 정도가 남았는데 저희가 시작이 9%라면 올라가는 데 있어가지고 올라갈 저희가 로라는 사람들은 아는데 변수 창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변수 창출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변수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시작이 9%다라는 것은 문성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다라고 자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떠한 유력 정치인도 만약에 이준석 대표처럼 본인이 원래 속해 있던 거대 당에서 팽당한 다음에 자기가 3당 차려서 나왔는데 9%를 받을 수 있다? 회의적이에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지금 개혁신당이라는 이 작은 당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타트가 좋았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 본인에 대한 가지고 있는 역량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감 이런 게 이제 표현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의 사례들로 이야기할 수 없는 완전한 새로운 케이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다른 국가의 얘기를 하면 좀 와닿지가 않으실 거고 그나마 이야기할 만한 게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흔히 얘기하는 노풍 뭐 이런 열풍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또 이준석 대표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또 가지는 이미지가 좀 다른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좀 새로운 그리고 이제 시대도 많이 달라졌고 그 당시하고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나 미디어 상황도 많이 달라졌고 또 국민 여러분들이 이런 정치를 접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아예 새로운 케이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고무적이지만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한 국가의 지도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단순히 어떤 사람이 이뤄낼 수 없는 부분이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개인이 이뤄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그 바람을 탔을 때 거기서 후보를 꼬꾸라뜨리지 않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바람에 탈지 못한다면 거기에 어떻게 하면 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준석 후보 본인이 뭐 제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뭐 자신의 전략안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따라가는 방식으로 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선거를 분석할 때 굉장히 교과서적인 평론일 수도 있는데 인물 구도 바람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9%라는 이 득표율을 9%라는 지지율을 3당의 이름을 달고 받았다는 것은 전 인물에서의 경쟁력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당으로 나올 후보들이 우리 민주당에는 우리의 든든한 국밥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는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여전히 파죽지세죠. 그러면 큰 이변이 없는 이상 김문수, 이재명, 이준석 이렇게 셋이 선거를 치르게 될 텐데 물론 뭐 다른 분들의 선거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유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3자 구도로 갔을 때 인물 경쟁력에서 저희가 밀리고 싶어도 밀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갖고 있는 개인기라든가 아니면 토론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정책에서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인물 경쟁력에서 밀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문성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나 바람 이런 건 물론 후보 본인이 밀어주는 것도 있지만 시대가 부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개혁신당이 어떤 전설을 짜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연금처럼 진영으로 갈리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식으로 전선이 구축된 데에서 우리가 거기서 싸움판을 벌일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워낙 지금 그걸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젠다 세팅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김문수 후보가 너 뭐 종북 좌파냐 이런 얘기 했을 때 그게 아니다 하면서 막 방어하기 시작하면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준비한 무기를 천천히 꺼내가면서 그럼 상대 두 후보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이제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거기서 우리가 득점을 먹으면서 선거를 풀어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선거를 해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구도나 바람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변수가 될 텐데 아까 노무현 대통령의 예시를 드셨지만 저는 이번에도 비슷한 바람이 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노무현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고졸이 아닌가요? 상고 출신이시죠. 상고 출신에 어쨌든 대학을 못 나오신 상태에서 사법고시를 합격하시고 그런 어려운 인생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 대통령이라는 자리까지를 갈 때 국민들이 밀어준 거거든요. 야, 저렇게 힘들게 산 사람인데 어쨌든 능력도 있는 사람이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한번 밀어보자 해가지고 그때 뭐 PC방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댓글도 달고 이런 거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이번에 젊은 세대들을 비롯해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을 많이 해주실 거다 이런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나라, 김문수가 대통령이 된 나라 이게 그냥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라 이 힘든 한국의 상황 속에서는 쉽게 헤쳐나갈 수 없는 장애물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시고 나라를 아끼시는 분들께서 이번에는 그래 이준석이 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내가 좋아하는 당도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기회를 줬을 때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은 국민들께서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구도와 바람이 이번 선거에서 크게 작동할 것이고 노무현 당시 후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슷한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희망적인 관측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구도를 저는 봐야 된다라고 봐요. 가장 저희가 희망적으로 관측하는 저희의 어떤 희망사항 같은 거는 이제 실제로 지금 뭐 여조도 그렇고 앞선 뭐 계엄 상황도 그렇고 국힘이 2번이나 탄핵된 대통령을 내놓으면서 이번에는 사실 선거에 승리하기가 거의 완전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모든 여조나 이런 걸 봐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국힘이 잘하는 게 뭐냐면요. 국힘은 자기네들 내부에서 사람을 키워가지고 후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정당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되면 다른 데 가서 후보를 꺼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뭐 반기문 총장 뭐 후보설이 솔솔솔 나왔었고 결국 그 다음엔 안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국힘을 상대로 칼을 휘두르던 사람을 꼬아가지고 대통령으로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뭐 그렇게 멀리 갈 거 없이 어떻게 보면 쭉 이 보수 정당에 몸을 담아왔고 그 역사를 함께 해왔고 그 안에서 승리의 역사도 만들었던 이준석 대표 꺼가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뭐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당선되면 어차피 우리는 협치해야 되고 어차피 연임 정권 해야 된다. 우리 지금 의석이 3명인데 우리가 뭐 어떻게 독식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러면 어차피 연립 정권하고 해야 될 거. 우리가 국힘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판을 하고 있지만은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루고자 하는 아젠다들에 정말 좋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국민적인 합치를 이뤄서 일어나가는 거국내가 구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이준석 대표를 보수 전체 후보로 내보내주면 어떠냐라는 제 개인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저는 정말 센세이셔널하게 거의 50%를 근접하거나 50%를 넘는 득표율을 받아내서 당선할 수 있다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마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술 풀려나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로 하고 열심히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숫자로 딱
말씀해 주시면 몇 %입니까? 그러면 사실 51% 넘기 힘든데 그래도 기분 좋게 51%로 하겠습니다. 네, 민들레님도 저하고 같은 생각이시네요. 51%. 자,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가지 없는 소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진짜 우리 편하게. 냉정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의 당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제가 비단 선대위 대변인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이 갖는 이준석 후보라는 사람이 갖는 강점, 정치인으로서의 신선함 이런 것들이 저는 충분히 먹힐 만한 선거 구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냉정하게 표 분석을 해보면 저는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재명 대표가 40%는 득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내란 세력 청산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에서 20% 정도 나올 거예요, 국민의힘이. 왜냐하면 당시에 지난번 탄핵 대선 당시에도 홍준표 당시 후보가 그 정도의 성적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누가 나와도 물론 두 번째 탄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타격이 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국민의힘을 하루아침에 포기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5%좀 우리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잡으면 20%쯤이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건 40%입니다. 근데 저는 이 40% 중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실망한 이재명 대표에게 가했던 40%랑 김문수 후보가 나왔을 때 그래도 김문수는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넘어오는 사람들의 표가 우리한테 합쳐지면 그게 이제 아다리가 잘 맞으면은 저희가 이제 당선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선대위 대변으로서 일을 하기로 했고 또 이준석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40% 받는다는 걸 기정사실로 하고 저희가 지금 39% 받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39%. 조금만 더 하면 이긴다, 조금 더 하면 이긴다 해가지고 저는 맨 마지막에는 42% 정도로 간소하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적인 예측을 해봅니다. 이것도 희망입니다. 아니 오히려 제 예측보다 훨씬 희망적인 게 저는 양자 구도로 갔을 때를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예측한 수치가 커 보이지만 그게 사실 큰 수치가 그렇죠, 아닌 거예요. 그런데 3자 구도에서는 정말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뤄낼 수 있을 가능성이 보인다. 그리고 저는 그 가능성에 결국 걸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의 1차적인 목표는 실버 크로스일 겁니다. 민주당 얘기는 쉽지 않을 거고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면은 그 후보를 이기는 것이 저희 첫 번째 목표일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를 이기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언론에 집중하기 시작하겠죠. 이재명이랑 양자로 붙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저희한테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뷰징 했던 거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아니 지금 이재명 당선됐는데 일조하겠다는 거냐? 지지율도 안 나오는 사람이 드랍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저희가 이제 거꾸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보수 단일화는 아니겠지만은 이재명이라는 과학을 막기 위해서 당신들이 드랍해라. 우리가 후보가 더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까지 큰 준비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저는 그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 이야기님이 얘기해 주신 게 너무 제 마음에 드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단순히 우리 당일 뭐 이야기하거나 이준석 후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어도 저는 정치인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국민에게 정책을 서비스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 서비스 비용을 돈이 아니라 표와 지지로 받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장경제 원리로 얘기할 때 국민에게 최대 효용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선택지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국민이 뭔가 이 사람이 우리 쪽에게 원하는 정책을 서비스하지 않으면 다른 가게로 가서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상대당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국민들 여러분에게 우리가 여러 선택지를 줄 수 있다.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 우리나라 정치가 한 단계를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삼지대에 나와가지고 뭐 고생을 하는 거긴 합니다만 이런 선택지를 우리가 국민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다는 기쁨, 그 기쁨 쭉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